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데이터 관리는 1강부터 해서 총 2강을 통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데이터 관리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렬이라든지 필터, 부분합,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등을 배우는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바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정렬이 나오네요. 정렬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정렬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정렬 기준이 있습니다. 그쵸? 정렬 기준으로 셀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고, 셀 값뿐만 아니라 셀 색이라든지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통해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오름차순 정렬도 있고요. 내림차순 정렬도 있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이란 것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떤 순서로 정렬을 할 거라고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 중에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정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정렬을 하는데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렬창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다, 그쵸? 해당 옵션 창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정렬 옵션 창이 나타나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소문자 구분이라고 있다, 그쵸? 자,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향이 나옵니다. 자, 해당 방향에서 2개를 헷갈려 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위에 있는 부분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은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엑셀 시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선은 1, 3, 2, 4, 5와 같은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김밥, 떡볶이, 짬뽕, 탕수육, 음료수.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엑셀 시트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해당 데이터를 정렬을 하려고 해요. 정렬을 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되는 셀을 해당 셀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오름차순은 1, 2, 3, 4, 5 순으로 정렬하는 것이 오름차순이 됩니다. 자, 아무튼 해당 부분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짬뽕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다. 그쵸? 그리고 나서는 3 떡볶이 4, 5 이렇게 정렬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기본 값이라고 보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했던 것이 위쪽에 있는 건데요. 자, 행 단위가 기본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행 단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을 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정렬을 하는 거고,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당 부분 하나만 확실히 기억을 하면 아래쪽 부분은 반대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한 데이터가 있을 때 저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 있는 해당 열을 기준으로 저희가 정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죠. 해당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해당 열을 기준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동하는 단위는 행 단위로 데이터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행 단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만 기억을 하면 아래쪽에 있는 것은 반대로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위쪽에서 아래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고요. 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열 단위가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거랑 다 반대죠. 행 단위가 아니라 열 단위고요. 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위에 있는 부분이 기본적인 정렬이고요. 아래쪽으로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 지문에서 나오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내용만 확실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기본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정렬에 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보고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렬 관련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 데이터가 있는데요. 저희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에 커서를 갖다 두고요. 리본 메뉴 상단에 데이터 탭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보면 정렬 및 필터 그룹이 있고요. 해당 부분에 정렬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을 수행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네요. 자, 이때 가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잖아요. 가격 필드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셀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정렬은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높은 게 위쪽으로 위치하겠네요. 그쵸?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높은 것부터 해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레코드가 행 단위로 해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렬 버튼 한 번만 더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 옵션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옵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대소문자 구분이라는 게 있다, 그쵸? 그래서 정렬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이라는 점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기본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행 단위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렬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았고요. 관련된 기출문제를 저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기 전에 정렬 방식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오름차순이 있고요.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름차순은 올라가는 기준이고요. 내림차순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423, 1423이 있을 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값이 올라간다고 했죠. 1, 2, 3, 4 이렇게 값이 올라가도록 정렬을 하는 것이 오름차순이 되고요. 내림차순 같은 경우에는 값이 내려가면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4, 3, 2, 1식으로 정렬이 되는 것이 내림차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는데요. 각각의 데이터를 정렬하게 됐을 때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숫자가 있고요. 오름차순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문자가 있습니다. 텍스트죠. 그런 다음에 논리값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오류값이 나오게 돼요. 자, 이게 기본 순서인데요. 자, 오름차순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영문자, 한글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해당 부분이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논리값이 있고 오류값이 있고요. 항상 마지막에는 빈셀 공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내림차순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오류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논리값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텍스트, 문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숫자가 나오고 가장 마지막에는 항상 빈셀 공백이 나오게 됩니다. 즉,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일 때 항상 마지막에는 빈셀 공백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어떤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타입 함수가 있습니다. 타입 함수는 인수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결과를 출력해주는 함수가 타입 함수인데요. 안타깝게도 2급 시험에서는 타입 함수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1급에서는 해당 함수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긴 한데 2급에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함수를 볼 필요는 없는데요. 아무튼 이 함수가 내용이 있는 것은 해당 인수가 숫자일 때는 결과를 1로 출력하고요. 문자일 때는 2로 출력하고 논리값일 때는 4로 출력하고요. 논리값이라고 하면 true나 false 같은 것들을 논리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16으로 결과를 반환합니다. 자, 오름차순은 값이 올라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1, 2, 4, 16순으로 올라가면서 정렬을 해요. 그래서 숫자가 먼저 나오고요. 텍스트, 논리값, 오류값 순이고요. 그리고 내림차순은 내려가면서 정렬하겠죠. 16, 4, 2, 1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정렬하는 게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오류값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논리값, 텍스트, 숫자가 나옵니다. 자, 해당 부분은 그냥 외울 수 있는 팁으로서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일 뿐, 타입 함수는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오름차순을 조금 더 볼게요. 자, 오름차순은 그래 숫자가 먼저 나오는 것까지 알겠고요. 텍스트가 나오는데요. 영문과 한글이 있을 때는 영문이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즉, 영문자가 먼저 나오고 한글이 나오게 되고요. 영문자 중에서도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경우에 소문자가 먼저 나오고 대문자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논리값이 나오고요. 오류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름차순만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림차순은 반대예요. 자, 다시 한번 오름차순을 한번 적어보면 숫자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영문자가 나오는데요. 자, 소문자 먼저 나온다고 했다. 그쵸? 그리고 대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글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논리값이 나온다. 그쵸? 논리값이 나오고요. 오류값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빈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이 오름차순 정렬이고요. 자, 내림차순은 반대입니다. 오류값이 먼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논리값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한글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 마지막에 숫자가 나오고요. 항상 빈셀은 마지막에 위치하게 됩니다. 해당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의 순서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데이터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 기본적으로 행 단위가 아닌 열 단위로 정렬한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1번부터 잘못되었네요. 그쵸? 보기 1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 단위로 정렬이 됩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행 단위로 정렬이 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에서 행 전체가 이렇게 움직였었잖아요. 그쵸? 행 단위로 정렬이 되고요. 해당 부분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이 되는 것이 기본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 단위가 아닌 해당 부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행 단위로 정렬이 되고요. 즉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원칙적으로 숨겨진 행위나 열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었다. 그쵸? 사용자 지정 목록을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목록도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3번입니다.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셀값, 셀색, 글꼴색, 아이콘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빈 셀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 방법에 상관없이 항상 가장 마지막으로 정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렬은 기본적으로 행 단위로, 즉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입니다.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 모두 빈 셀은 마지막으로 정렬되는 것이 맞다. 그쵸?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영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정렬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의미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영숫자 텍스트가 뭐 A001, A002, A003 같은 것들이 영숫자 텍스트가 되겠다. 그쵸? 자, 정렬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정렬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A002가 있고요. A001이 있다고 했을 때, 왼쪽부터 이렇게 뭐가 우선순위가 있는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1이 우선순위를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A001이 먼저 정렬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영숫자 텍스트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문자 단위로 정렬이 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사용자가 정렬 옵션 대화 상자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변경하여, 자, 해당 부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소문자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숫자가 먼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영문자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소문자가 먼저 나오고 대문자가 나온다. 그쵸? 그래서 소문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표현을 해야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영문자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한글이 나옵니다. 한글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true나 false 같은 논리값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오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항상 빈 셀이 마지막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기본 내림차순 정렬은 오류값, 논리값, 문자, 숫자, 빈셀이라고 하는데요. 자, 해당 부분이 오름차순이잖아요. 내림차순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류값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논리값, 그 다음에 영문 한글 에 대해서 문자 텍스트, 문자가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에 숫자가 나오고요. 정말 마지막에 빈셀이 나오게 되는 것이 내림차순이었다. 그쵸?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렬 기준을 오름차 순으로 하게 되면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먼저 나오게 된다. 그쵸? 즉,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최대 2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자, 정렬 기준은 64개까지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셀의 값뿐만 아니라 셀 색이나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러면 보기 3번과 4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보기 3번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렬 대상 범위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어도 정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3번이 내용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렬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엑셀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엑셀 데이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당 부분이 병합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병합된 부분은 사실 정렬하기가 되게 애매하겠죠. 그래서 엑셀에서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의 내용은 해당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 4번입니다.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나 이미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숨겨진 행이나 열은 모두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숨겨진 행이 정렬 결과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렬은 셀 값이나 셀 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필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필터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에 자동 필터가 있고요.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는 왼쪽에 보면 해당 아이콘이 고급 필터고요. 해당 아이콘이 자동 필터를 설정하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필터 목록 단추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필터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이 설정된 경우에 AND 조건으로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필터에서는 두 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이 설정된 경우에 AND 조건으로만 설정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고급 필터를 한번 볼게요. 자동 필터에 비해서 복잡한 조건을 사용할 때 고급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개 이상의 필드, 즉 필드가 열이랑 동일한 말이죠. 두 개 이상의 열에 대해서 AND나 OR 조건으로 설정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들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필터 조건 작성 시에 AND 조건은 같은 행에 적고요. OR 조건은 다른 행에 작성한다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도 조금 이따가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자, 하나의 외우는 팁을 드리자고 하면 자, 해당 부분은 AND, OR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3-3으로 균형 잡힌 느낌이 있다, 그쵸? 자, AND는 같은 행입니다. 같은 행에 적어 있다, 그쵸? AND는 같은 행이고요. 그리고 OR은 다른 행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안 헷갈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고급 필터 조건 작성 시에 AND 조건은 같은 행에 적고요. OR 조건은 다른 행에 적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 조건에 수식을 작성할 때 조건의 필드명은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생략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부분도 우선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실습을 진행하면서 해당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필터 조건에 수식을 작성한다는 게 보통 는이 나오고요. 조건을 작성할 때 셀 주소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때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이 수식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부분까지 기억을 뭐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고급 필터 조건에 수식을 작성할 때 조건의 필드명은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생략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고급 필터 조건의 수식을 작성할 때라는 것은 관련된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면 금방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필터 관련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관련된 개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터 관련 부분을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동 필터가 있고요. 고급 필터가 있다, 그쵸? 자, 해당 필터를 설정하기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면 필터가 있고요. 그리고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해당 고급은 말 그대로 고급 필터 설정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아이콘이 됩니다. 자, 우선은 자동 필터를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 필터를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있는 곳에 커서를 아무 곳이나 두고요. 리본 메뉴 상단에 필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클릭하면 이러한 자동 필터 목록 단추가 생겼다. 그쵸? 그래서 자동 필터는 자동 필터 목록 단추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필터를 설정하는 것이 자동 필터가 됩니다. 자, 해당 부분에 한번 저희가 필터를 설정해 볼게요. 자, 장르를 저희가 액션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장르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이 설정된 경우에 AND 조건으로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저희가 방금 장르에 필터를 설정했습니다. 그쵸? 액션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가격 필드에 대해서도 조건을 설정을 하려고 해요. 자, 가격 필드에 대해서 조건을 설정해 볼게요.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음으로 해서 조건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저희가 가격이 2만 이상인 것만 가지고 올게요.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필터에서 가격이 2만 원 이상인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장르가 액션 이고면 엔드다. 그쵸? 가격이 2만 원 이상인 것만 해당 목록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필터로 필터를 설정할 때는 두 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 AND 조건으로만 설정 가능하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확인한 것이 자동 필터고요. 자, 우선은 자동 필터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필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고요. 다음으로 고급 필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급 필터 관련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고급 필터입니다. 자동 필터에 비해서 복잡한 조건을 사용할 때 사용하고요. 두 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 AND나 OR로 조건을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 조건 작성 시에 AND는 같은 행에 작성을 하고요. OR은 다른 행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 조건에 수식을 작성할 때 조건의 필드명은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생략해야 되는데요. 이때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이란 게 원본 데이터가 있는 해당 필드명을 의미하겠다. 그쵸? 그래서 조건에 입력하는 필드명은 해당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생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직접 고급 필터를 수행해 볼게요. 자, 우선은 가격을 기준으로 조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3만 원 이상인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자, 그러면 가격 필드가 있고요. 가격 필드의 조건이 3만 원 이상인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입고 일자의 연도를 기준으로 값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어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급 필터 조건의 수식을 작성할 때는 원본 데이터 필드명과 다르게 입력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입고 일자가 아닌 그냥 조건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번에는 OR 조건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이어 함수를 적어 주시고요. 이때 입고 일자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고 일자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대로 괄호를 닫아도 되는데요. 저는 열은 고정기호를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열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열 앞에는 달러 고정기호를 해주는데요. 해당 부분을 하지 않더라도 결과는 잘 나타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셀, 즉 입고 일자가 있는 부분에서 연도를 추출한 것이 2023년인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급 필터 조건의 수식을 작성할 때 조건의 필드명은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조건의 필드명은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과 다르게 입력한다는 것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방금 저희가 작성한 고급 필터 조건을 생각해보면 가격이 3만 원 이상
이거나죠. 고급 필터 조건 작성 시 OR 조건을 주려면 다른 행에 작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3만 원 이상이거나 입고 일자의 연도가 2023년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장르와 입고 일자 가격 필드만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해당 부분을 컨트롤 C로 복사하고요. 해당 부분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를 수행할게요. 자,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셀을 위치시키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고급 필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을 클릭하고요. 현재 위치의 필터는 말 그대로 원본 데이터에 필터를 한다는 내용이 되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에 필드명을 입력해뒀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 저희가 작성한 조건을 범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사 위치는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저희가 필터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입고 일자가 2023년이거나니까 2023년인 데이터가 다 나타났고요. 가격이 3만 원 이상인 것도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값이 아니라 OR 조건으로 해서 입고 일자가 2023년이거나 가격이 3만 원 이상인 데이터, 즉 가격이 3만 원 이상이니까 입고 일자가 2022년이라도 데이터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AND 조건은 같은 행, 지금은 다른 행에 이렇게 작성했잖아요. OR 조건은 다른 행에 작성하면 된다는 점도 같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 관해서 저희가 실습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고급 필터 관련 문제는 저희가 실기 학습하면서도 자주 학습을 할 내용입니다. 필터 내용 한 번만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필기 학습을 하면서 직접 실습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실습을 하다 보면 오히려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어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을 통해서 이해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희는 관련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기 전에 만능 문자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물음표가 있고요. 아스트레카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만능 문자 와일드카드가 있는데요. 자, 물음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아스트레카 별표 같은 경우는 여러 문자를 의미합니다. 자, 해당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쪽 예제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물음표가 있고요. 디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떠한 문자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디오도 되고요. 카디오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가디오도 되고요. 아무튼 하나의 문자를 의미하는 것이 물음표의 만능 문자가 되고요. 아스트레카, 별표는 여러 문자를 의미한다. 그쵸? 그래서 아스트레카가 있으면 가방 디오도 해당되고요. 지우개 디오도 해당되고요. 아니면 필통 디오도 해당되고요. 이렇게 아스트레카 별표는 여러 문자를 의미하는 만능 문자가 됩니다. 그리고 물음표라고 하면 김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올 수 있겠다. 그쵸? 그리고 김 아스트레카라고 하면 김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지고 올 텐데 김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이름도 될 수 있고 두 글자 이름도 될 수 있고 다섯 글자 이름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물음표는 하나의 문자를 의미하고요. 아스트레카, 별표는 여러 문자를 의미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성명이 최로 시작하거나, 자, 하거나네요. 하거나면 5월 조건으로 묶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출신 지역이 서울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고급 필터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고급 필터 조건 작성 시에 AND는 같은 행, OR은 다른 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우는 팁으로 AND, OR, 뭔가 3-3으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AND는 같은 행에 적어주었다. 그쵸? 그리고 OR 같은 경우는 다른 행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보면 5월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행에 작성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보기 1번은 안 되겠고요. 보기 3번도 안 되겠고요. 보기 4번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의 정답은 바로 2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의 정답은 2번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2번 보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명이 최로 시작하거나, 자, 아스트레카 별표는 만능 문자이기 때문에 최로 시작하거나의 의미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출신 지역이 서울인 되겠네요.
자, 이거나하기 때문에 5월 조건으로 두 조건을 다른 행에 작성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고급 필터 조건 작성할 때 and는 같은 행에 적어주면 되고요. 5월은 다른 행에 적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고급 필터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고급 필터 조건 작성할 때 AND 조건은 같은 행이라고 했고요. 5월 조건은 다른 행에 작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3, 3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사와 영어는 AND 조건으로 묶여 있고요. 평균은 5월 조건으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쵸? 국사가 80 이상이면서면 AND 조건이 되겠네요. 영어가 85 이상이거나는 5월 조건이 되죠. 평균이 85 이상인 경우, 즉 국사라는 조건과 영어라는 조건이 AND로 묶여 있고요. 평균에 대해서는 5월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급 필터 조건 작성할 때 AND 조건은 같은 행이고요. 5월 조건은 다른 행에 작성하면 됩니다. 자, 해당 내용 절대 까먹지 마시고 이런 문제 나오면 점수 주는 문제라 생각을 하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기 전에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를 한 번 더 비교를 해보고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 있네요. 다른 장소의 복사, 다른 위치의 결과를 표시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해당 부분은 고급 필터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고급 필터에 있는 창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원본 데이터 목록을 지정하고요. 동그라미 3번의 조건을 지정했고요. 복사 위치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한 경우에 표시할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에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게 되면 동그라미 4번에서 복사 위치를 설정한다는 거죠. 저희가 아까 실습할 때 고급 필터 창을 봤었는데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4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표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를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 필드에 대한 조건을 생각해 보면 자동 필터는 AND 조건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그리고 고급 필터는 AND나 OR 조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때 AND 5월이라고 했습니다. AND 조건을 줄 때는 같은 행에 적으면 되고요. 5월 조건은 다른 행에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추출 대상입니다. 추출 대상은 자동 필터에서는 저희가 자동 필터 목록 단추를 통해서 전체 필드가 그대로 표시가 되었었는데요. 고급 필터는 원하는 특정 필드만 추출 가능합니다. 저희가 아까 실습할 때도 원하는 몇 개의 필드만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특정 필드만 추출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결과 표시는 자동 필터는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바로 필터가 수행되는데요. 고급 필터는 원본 데이터에도 표시할 수 있고요. 자, 위쪽에 창에 보면 현재 위치에 필터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장소에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장소의 복사를 체크하면 다른 장소에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터 관련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6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필터는 추출 대상을 전체 필드를 대상으로 한다, 그쵸? 고급 필터는 특정 필드만을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동 필터는 전체 필드를 대상으로 필터를 하지만 고급 필터는 원하는 특정 필드만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자동 필터는 다른 필드와 AND나 OR 조건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자동 필터는 다른 필드, 즉 여러 필드에 대해서 AND 조건만 설정 가능하고요. 고급 필터에서 AND나 OR 조건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전혀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즉 자동 필터나 고급 필터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쵸?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정렬과 같이 목록을 다시 배열하여 표시한다고 하는데요. 필터를 한다고 해서 목록을 다시 배열, 즉 정렬을 해서 다시 표시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필터는 추출한 결과를 다른 셀이나 워크시트에 표시할 수 있으나 자, 해당 부분 잘못되었네요.
자동 필터는 원본 데이터 있는 곳에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고급 필터는 원본 데이터에만 위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원본 데이터에 표시하거나 다른 장소에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따라서 보기 4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동 필터는 추출 대상이 전체 필드를 대상으로 추출을 했었고요. 고급 필터는 원하는 특정 필드만 추출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분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게요. 자, 부분합은 데이터의 개요에 부분합에 들어가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고요. 아래쪽 내용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기준이 되는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부분합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렬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정렬을 하고 부분합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부분합을 실행하면 그룹 단위로 개요가 설정이 되고 개요기호, 윤곽기호가 표시된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개요와 윤곽은 동일한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윤곽기호라고도 불렀는데요. 지금 개요기호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지만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아무튼 개요기호나 윤곽기호나 동일한 말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을 실행하게 되면 그룹 단위로 해서 어떤 개요가 설정이 된다고 하네요. 윤곽이 설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곽기호, 개요기호가 표시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따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부분합을 수행하는 창이 있는데요. 그룹화할 항목이 있습니다. 즉, 해당 필드가 기준이 되는 필드고요. 그러면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용돈 필드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름을 기준으로 용돈의 합계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쵸?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부분합이 됩니다. 자, 함수를 적용할 필드고요. 사용할 함수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있는데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전 부분합의 결과는 제거되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용돈의 합계를 부분합으로 계산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름을 기준으로 용돈의 합계를 부분합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중첩된 항목으로 해서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용돈의 합계도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부분합을 설정하려고 하면 만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기존에 저희가 설정했던 부분합은 제거가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부분합을 중첩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해제를 하고 부분합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용어에서 모든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전 부분합의 결과는 제거되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는 말 그대로 부분합 결과를 위에 표시할지 아래에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저희가 직접 부분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분합을 한번 직접 수행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 보면 반별 출석 일수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반이 이렇게 있네요. 자,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한 이후에 반별 출석 일수의 평균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했었다. 그쵸? 그래서 정렬을 먼저 수행하려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을 정렬을 수행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을 클릭하고요. 자, 해당 정렬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 기준이 반이 된다. 그쵸? 반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게요.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기준이 되는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죠. 저희가 방금 정렬을 수행했고요. 다음으로 부분합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개요 그룹이 있고요. 여기에 부분합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합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룹화 항목은 반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평균을 계산하라고 하므로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출석일수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하므로 해당 출석일수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 설정이 되었네요.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이 생성된 게 보이시나요? 반별로 해서 믿음반이 있고요. 소망반이 있고 온유반이 있네요. 믿음반의 출석일수 평균, 소망반의 출석일수 평균, 온유반의 출석일수 평균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합을 실행하면 그룹 단위로 윤곽이 설정되고 윤곽 기호가 표시된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의미는 왼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자, 이렇게 윤곽 기호가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이렇게 윤곽을 클릭해서 저희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해당 의미가 됩니다. 저희가 방금 봤던 부분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부분합을 실행하면 그룹 단위로 윤곽이 설정되고, 자, 이렇게 왼쪽에 윤곽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윤곽 기호가 표시된다고 하는데요. 위쪽에 있는 게 윤곽 기호예요. 그래서 윤곽 기호를 클릭해서 보고 싶은 데이터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부분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았고요. 관련된 기출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합에 대한 정보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에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엑셀 실습할 때 확인을 했었죠. 부분합을 실행하고 나면 윤곽, 동일한 말로 개요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려면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을 중첩해서 삽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부분합을 수행할 때 사용할 함수는 한 개의 함수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함수 결과를 보려고 하면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을 실행을 해야 돼요. 즉, 부분합을 중첩해서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을 수행을 해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부분합은 한 번에 하나의 함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3번입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면 이전의 부분합 결과는 제거가 된다고 했었다. 그쵸?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하면 해당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이전의 부분합 결과를 대치한다는 거잖아요. 이전의 부분합 결과는 제거가 되고요. 새로운 부분합 결과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부분합을 중첩하고자 하면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그룹화할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부분합이 계산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부분합을 수행하기 전에 선행되는 작업이 정렬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정렬을 수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자, 아무튼 정렬을 수행하고 부분합을 실행해야 되는데요. 정렬은 사용자가 직접 수행을 해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된다는 내용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자,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기준이 되는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정렬을 직접 수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미 부분합이 계산된 상태에서 새로운 부분합을 추가하고자 할 때 수행해야 할 작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즉, 저희가 부분합을 수행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합을 수행을 해서 해당 부분합 결과를 추가, 즉 중첩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2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쵸? 새로운 값으로 대치 설정을 반드시 해제를 해야지 새로운 부분합이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를 하지 않고 부분합을 수행하게 되면 이전 부분합은 제거가 되고 새로운 부분합으로 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부분합을 추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기 전에 기호, 윤곽 기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작업 후에 나타나는 기호로서 1, 2, 3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기호를 윤곽 기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부분합 실습을 하면서 해당 기호를 봤었다, 그쵸? 이러한 기호를 기호 또는 윤곽 기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분합을 작성하면 그룹 단위로 윤곽이 설정이 된다, 그쵸? 그리고
개요, 기호가 함께 나타납니다. 자, 부분합을 작성하게 되면 윤곽이 설정되고 윤곽 기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개요, 기호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개요, 기호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부분합 작성을 통해서 생겼던 요약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별 출석일수의 평균의 요약 정보가 생겼잖아요. 그러한 요약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개요, 기호를 삭제하더라도 또는 개요 또는 윤곽을 삭제하더라도 기존에 작성해서 남아있던 요약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요, 기호는 최대 8개 수준으로 윤곽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9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의 데이터 목록 윤곽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입니다. 그룹화하여 요약하려는 데이터 목록이 있는 경우에 데이터의 최대 8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다. 그쵸? 자, 윤곽은 최대 8개 수준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1, 2, 플러스, 마이너스 등의 윤곽 기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 엑셀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의 내용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해당 문제 풀고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 옵션에서 이러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 설정된 윤곽을 제거하면 윤곽 기호와 함께 요약 정보가 표시된 원본 데이터도 삭제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자, 만약에 윤곽을 제거하게 되면 윤곽 기호와 윤곽만 삭제가 되고요. 요약 정보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3번의 내용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자, 해당 보기도 조금 있다가 같이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무튼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윤곽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생성된 요약 정보가 삭제가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기 4번입니다. 윤곽을 만들 때나 만든 후에 윤곽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쓰진 않고요. 시험 문제의 보기로도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이긴 한데요. 아무튼 스타일도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엑셀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보기 4번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윤곽을 제거하더라도 요약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9번에서 잘못된 보기는 3번이 되고요.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에서 몇 가지 보기만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학습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에서 몇 가지 보기만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기 2번에 윤곽을 설정했을 때 윤곽 기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보기가 있는데요. 자, 저희가 아까 부분합을 실습했을 때, 자, 왼쪽에 보면 이러한 윤곽 기호가 잘 생성이 되었었는데요. 만약에 해당 기호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리본 메뉴 상단의 파일로 들어가서요. 여기 아래쪽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요. 고급 탭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리면 윤곽을 설정할 경우 윤곽 기호 표시란 게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해당 기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기 2번에 있는 엑셀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기 3번의 내용도 한번 볼까요? 자, 윤곽을 한번 제거해 볼게요. 저희가 부분합을 수행을 했고요. 부분합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윤곽이 설정이 되었었는데요. 자, 해당 부분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상단의 개요 그룹에 그룹 해제를 클릭을 하고요. 개요 지우기, 즉 윤곽 지우기를 수행해 볼게요. 자, 해당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자, 왼쪽에 있던 윤곽은 사라졌는데요. 기존에 있던 요약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기 3번이 내용, 윤곽을 제거하면 윤곽 기호와 함께 요약 정보도 삭제된다고 하는데요. 요약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보기 3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기 4번의 내용은 거의 쓰지 않는데요. 자, 리본 메뉴 상단의 개요 그룹에 해당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자, 뭐 이런 자동 스타일이나 스타일 적용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정말 거의 쓰지 않고요. 필기 시험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이므로 그냥 이런 보기가 있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셔도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 데이터 관리 1번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관리 2번 시간에 시나리오와 목표값 찾기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데이터 관리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